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과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함상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백 기자, 오늘 7차 변론인데 오전부터 지금 증인들 나와서 증언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증인들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까지는 증인이 3명씩 등장을 했었는데 네. 오늘부터는 4명입니다. 혼자는 6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요. 일단 국회와 대통령 측이 각각 제출한 준비 서면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고, 국회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10시 반부터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서로 물어볼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일단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 쪽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현재도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2시가 거의 다 됐지만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집무실에 모였던 국무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 장관은 탄핵 소추로 인해서 그동안 국정 운영과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 측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인데요. 이어서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지만 순차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서 계엄 선포까지 상당 기간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었다는 대통령 주장에 부합한 증언이고요. 회의록이 미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이 직후에 나오면서 회의록의 작성이 비상계엄을 방조했거나 동조로 보일까 봐 작성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이상민 장관의 증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서 계엄 선포 전까지 상당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기존에 주장해온 국무회의의 형식적 절차와 어떻게 좀 맞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있다면은 네.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측면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이상민 장관을 소환한 것 같고요.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쌍방 증인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인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그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활동 방해, 체포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특히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 이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양측에서 이거를 증인으로 소환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개의 선언이 있었는지, 안건 설명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 부서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논의가 다뤄졌다고 생각되고요. 네. 여기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엄이 이제 앞서서도 제가 이제 우리 백 기자가 얘기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경고성 계엄,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증언은 예를 들어서 효력이랄까요? 그 증인이 나온 그 발언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요건을 보면은 사실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돼서 헌법과 법률을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이제 탄핵 요건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경고성 계엄이라든지 아니면 위에 앞서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계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 국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발언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백 기자,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단수 얘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언급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의 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그와 관련된 문건, 메모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그 종이 쪽지를 멀리서 봤고 거기에 소방청의 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계엄이 선포되고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쪽지 생각이 났고 갑자기 단수가 이뤄지면 국민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국무회의에 이 전 장관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캐물었는데요. 네. 아마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진짜로 열 의사가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전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이 단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에게서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까지 증인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어떤 증인들이 나올 예정입니까? 오전에는 이 전 장관 1명이고요. 네. 오후에는 3명의 증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시 반에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5시부터는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마 늦어지면 저녁까지 변론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은 국회와 대통령 측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이고요.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리고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계엄 얘기가 나왔었는지, 또 계엄 선포 당시가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네. 백 전 차장의 경우에는 선관위의 보안 점검, 그러니까 국정원이 시도한 그 선관위 보안 점검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국회 현안 질의에 나와서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백 기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증인이 4명으로 나와서 오늘 지금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증인이 출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증인 1명당 신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지금 9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4명이 나와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9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충분히 좀 질문도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야지 대통령의 방어권도 보장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 그리고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신문,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각 30분씩, 그리고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15분씩 해서 다 합치면 90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윤 대통령은 처음에 증인 신청에 있어서도 25명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5명 중에서 국회 측 4명, 그리고 대통령 측 10명, 그리고 헌재가 직권으로 1명 정도 채택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그 4가지 쟁점, 그 탄핵 소추에 있어서 사유인 비상계엄, 그리고 포고령 작성, 그리고 국회활동 방해, 그리고 그 영장 없는 그 선관위 체포 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 4대 쟁점에 맞춰서 핵심적인 증인만 파악을 하고 빠르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선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속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국정 공백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증인들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백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지금 변론에 나오는 증인들이 이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과 좀 다르게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검찰에서 나온 내용과 다른 부분을 또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쉽게 정리하면요. 증인이 탄핵 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와 다를 때 어떤 쪽을 채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컨대 지난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군 장성들, 계엄군 지휘부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 내용을 일부 부인하거나 증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혹은 일부 다르다. 그러니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요, 그 피의자가, 그러니까 증인이죠, 네. 조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2020년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선 형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있어서요. 네. 이거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야 된다, 이 형사소송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게다가 군 장성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든지 해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지 않게 되면 대통령 측에게 유리한 겁니다. 네. 변호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 대통령 측에서는 법까지 개정됐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법이 마련된 건데, 이렇게 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달라지고 있는 증언을 채택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인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증인신문을 하면서 사령관들의 진술 또는 진술 거부 아니면 진술 모순 같은 경우에는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신빙성 판단의 이전에 있어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증거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준용하지만 다만 탄핵에 있어서만큼은 형사소송을 준용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상태에서 검사 피신조서 같은 경우에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논리로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내용을 부인하는 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40조에서 그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그 앞서서 그 전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성질, 단심제라든지 아니면 빠른 여기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민사소송을 준용해서 이걸 그냥 인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꼭 형사재판하고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네네네. 그 보면 보통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신법을 우선한다든지 이런 어떤 네네.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게 문제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예. 보통의 다른 재판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신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고려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재판이 만약에 형사 재판이고 예를 들어서 내란죄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절대로 그게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서라고 하더라도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진술 조서는 피신 조서는 효력이 그 증거 능력으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네. 다만 이거는 이제 문제가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네네. 헌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 재판관의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성질이 반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게 지금 7차 변론인데 목요일에도 지금 변론이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목요일에도 4명의 증인이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게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입니다. 현재는 직권으로 조성현 이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보통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인물입니다. 당시 국회에는 그 군대가 투입이 됐는데 수방사 그리고 특전사 2군데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특전사에 대해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나 707 특임 단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반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증언을 대부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릉 수방사 쪽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고 헌재 측에서 주신문 내용,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그 취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잡은 거, 변론 기일을 잡은 것은 8차.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이 끝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언제 이런 부분 종결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 그 종결 시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지만 네. 지금 아직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가로 증인을 더 채택해서 헌재가 기일을 더 잡는지가 가장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측의 최후 변론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을 고려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한두 차례 더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변론 종결 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결정문을 이게 쓰는 기간이 있는데 전에 탄핵 심판의 예를 보면 보통 2주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길게 3주일 정도 작성을 한다고 보면 늦어도 3월 말 결론이 나올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백 기자가 마은혁 후보자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는 지금 일단 뭐 임명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계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7차까지 왔고 지금 백 기자 어떻습니까? 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변론이 종료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10일이죠. 그 두 사건이 진행 중인데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하나는 청구인이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헌법소원은 이미 선고만 남겨둔 상태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어제 변론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백 기자 얘기한 것처럼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선고를 해서 후보자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만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심리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어떤 거 지금 변론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은혁 후보자도 어떻게 절차대로 진행되면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권한쟁의라든지 헌법소원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임명을 했을 때 지금 보면 헌재 심리에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면 변론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지금부터 처음부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1회 변론 기일을 통해 가지고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실 확정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 1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만일 왔을 때 그러면은 처음부터 심리에 참여해서 이 재판 내용을 살펴본 재판관과 지금 뒤늦게 합류한 마은혁 후보자가 판단하는 그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논란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있어서 헌법 재판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헌재가 산정하고 있는 탄핵 소추 사유 4가지 사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든지 포고령 1호 그리고 여기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 부분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이제 증거 조사를 통해서도 특히나 국회 활동 금지라든지 체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백 기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관련돼서 지금 변론도 종결됐고 이래서 이제 다음 절차 이제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9명 모두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정원이 9명인데 8명의 재판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당성 측면에서는 다 9명이 다 채워지는 게 옳겠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8명이 심판을 내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네. 아마 결론이 그 변론 종결,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 시점에 따라서 이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텐데요. 이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 심판의 변론 종결 전에 임명이 될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변론 종결 이후에 임명이 될 경우에는 선고만 남겨뒀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에만 참여하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인이 뭐 4명 나와서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주신문, 반대신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반대신문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신문할 건지 재판부에 알려달라. 그래서 내용을 공유하자.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누가 그 신문할 것을 미리 공개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반대 신문의 내용을 미리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돼서는요. 헌법재판 말고 사실은 뭐 형사재판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피고인신문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질문지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판사님 한부 그리고 상대방 그 검찰 측 한부, 속기사 한부 이렇게 해서 미리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사재판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뉴스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나서 다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